안녕하세요. 네. 오늘 거기까지 대화 모더레이터를 맡은 배우 이주연입니다. 도대체 저희가 왜 이런 행운이 주어진 걸까요? 네, 지금 감독님이 밖에 와 계신데 오늘 저는 저의 사적을 최대한 많이 덜어내고 감독님과 이야기를 많이 나눠보도록 할게요. 우선 감독님과 오늘 통역을 맡아주신 강민아 통역가님을 모셔보겠습니다. 네, 큰 박수로 환영해주세요. 네, 착석하셔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네, 여기 관객분들 중에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2022년에 영화 브로커로 감독님과 함께 촬영을 하면서 인연이 생겼었고요. 작년 2025년에 이제 시네큐브 25주년 GV 때도 감독님이 이제 내한을 해주셨었는데 시네큐브에서 송강호 선배님과 함께 작년에도 GV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렇게 감독님과 또 한 번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돼서 너무 영광스러운 마음에 덜컥 저 너무 하고 싶어요 라고 했다가 사실 제가 이번 주 내내 잠이 잘 못 잤어요. 너무 떨리고 이 한 시간을 잘 채워야 하는데 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오늘 저희에게 주어진 소중한 한 시간을 잘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격적으로 얘기 나누기 전에 감독님께서 관객분들께 인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です。こんなにたくさんお集まりいただいて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何より一緒に映画を作ったキャストとかスタッフと再会できるのが繰り返し韓国に来た時にご褒美のような時間を僕に与えてくれていて、今回も、こうやって伊集院さんと一緒に2人で皆さんの前に立つことが本当に嬉しいです。ありがとう。 네, 안녕하세요. 고레에다 히로카즈입니다. 이렇게 많이 모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하나의 영화를 하고 나서 이 배우나 혹은 스태프들과 재회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은 정말 좋은데요. 그런 기회는 저에게는 마치 상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번에 이 영화를 통해서 또 오늘 이렇게 과거에 함께했던 이주영 배우님과 둘이 함께 여기에 설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 매우 기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우선 오늘의 진행은요, 제가 한 25분에서 30분 정도 감독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감독님께 궁금하신 게 너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관객 질문도 최대한 많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먼저 이번 감독님의 신작인 상자 속의 양을 본 어떤 감상과 이야기들을 해보도록 할게요. 감독님께서 이번 상자 속의 양으로 AI 휴머노이드를 다룬 신작을 선보이셨다는 것이 지금 와주신 관객분들 중에서 수십 년 동안 감독님의 필모그래피를 따라오신 관객분들도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그러한 팬분들에게 매우 흥미롭고도 자연스러운 수순으로 저는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이번 신작의 상자 속의 양이 저에게 특별하게 느껴진 이유는 감독님이 수십 년 동안 다뤄오신 인간에 대한 질문이 결국 필연적으로 AI 시대에 도달했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하는 영화였는데요. 아무도 모른다에서는 혈연이지만 가족이 부러질 수 있음을, 그리고 어느 가족에서는 혈연이 아님에도 가족이 될 수 있음을, 또 브로커에서는 버려진 아이를 통해서 부모나 가족의 의미를 말씀해 주시는 그런 이야기를 담으셨었는데요. 이번 작품에서 좀 시대는 변해도 감독님께서 인간을 바라보는 따뜻한 렌즈가 유효하다는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감독님 전작 중에 굳이 비교하자면 공기 인형과 좀 결을 같이 한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에 또 특히 엔딩 크레딧에서도 보셨겠지만 원한, 감독, 편집,
각본까지 모두 함께 하셨는데 이번에 많은 팬분들이 기다렸듯이 8년 만에 오리지널 작품이시기도 하고요. 브로커도 물론 오리지널 작품이었지만 한국 제작의 한국어 작품이었기 때문에 오랜만에 또 팬분들이 기다리시는 영화로 돌아오셨는데 이렇게 또 한국 관객들을 찾아주신 소회와 그리고 이것은 그냥 가벼운 질문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관객분들도 궁금하실 것 같고 저도 궁금해서 감독님이 어제 오셔서 정말 바쁘게 일정을 소화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맛있는 거는 드셨는지, 네, 오늘 저녁은 뭘 드셨는지 간단하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はい、2日間本当に忙しくて、ずっとインタビュー受けてるか対談してるかこうやって皆さんの前でお話ししてる時間なんです。とても充実したいい2日間でした。今日のお昼ご飯に皆さんもよく知っている僕の大好きなカンジャンケジャンを作ったので、夜はねキンパ、ちょっと待合室でキンパをちょっとパパッと短い時間で食べただけなんですけどすごい美味しかったと思う本当に。 네, 사실 어제 와서 굉장히 바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인터뷰도 너무 많이 있었고요. 또 이렇게 대담을 하는 시간들도 좀 있었고, 그리고 또 관객 여러분을 만나는 시간도 좀 있었는데요. 어쨌든 굉장히 충실한 이틀을 보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점심으로는요,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간장게장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저녁으로는요, 대기실에서 김밥을 빨리 막 먹었는데요. 김밥이 너무 또 맛있었습니다. でね、食べた話じゃないんだけどね、さっきの劇場で急に監督って声かけられて「イムスンスです」って言われた。ですぐ思い出せなかったんだけど、ベイビーブローカーで勝手に車に乗り込んできちゃう男の子いたよね。ヘジンっていう役をやった男の子で、その子に声かけられて誕生日だからってお花もらったんだけど、もう4年ぶりに会ったんだけども僕より背が高くってすごいシュッとしたイケメンになっててびっくりしちゃいました。なんかそういう再会があるのがとても嬉しいだよね、子供と一緒に仕事をすると。 이것은 음식에 대한 얘기는 아닌데요. 아까 다른 극장에서 행사가 있어서 가 있었는데 누가 와서 저 임성수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생각이 안 났어요. 그래서 누구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 브로커에서 차에 갑자기 올라타는 그런 소년 역할이 있었는데 그 친구가 지금 거의 4년 만에 그 제 생일이라고 축하한다고 꽃다발을 들고 극장에 갑자기 나타난 거였어요. 근데 그때는 굉장히 어렸는데 오늘 보니까 키도 저보다 훨씬 커지고 굉장히 잘생긴 청년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좀 어린 아이업과 함께 작업을 한 뒤에는 이런 식의 깜짝 놀랄 만한 재회가 생기는 것이 매우 기쁜 일이라고 또 느꼈습니다. 네, 감독님이 이제 맛있게 드시는 음식과 더불어서 또 재밌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이야기와 더불어서 제가 감독님과 나눠볼 수 있는 이야기가 또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또 지금 상자 속의 양 지금 관객분들 다 보셨겠지만 괴물로 익숙한 배우인 히라기 히나타 배우가 등장을 합니다. 몇 년 새 너무 멋지게 성장을 해서 아마 괴물로 이 배우를 기억하고 있으신 분들은 자칫 체크하지 못하고 넘어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 타쿠토라는 캐릭터가 버림받은 휴머노이드로서 휴머노이드들의 수장인 건지 아니면 휴머노이드 편에선 인간인 것인지 조금 모호하게 설정이 된 것 같다고 느꼈어요. 어느 쪽으로 생각을 해도 맞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뭐 인간과 휴머노이드의 경계선 그 자체를 상징하는 것 같이 느껴지기도 했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런 생각들을 하다가 그가 인간인지 휴머노이드인지가 사실상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 것 같다라는 저 혼자만의 결론을 내렸었는데 그래서 감독님께 여쭙고 싶은 것은 실제 설정값에 대한 것보다는 히라리 히나타 배우에게 인물 설정에 대한 디렉션이나 혹은 뭐 현장에서나 준비하면서 어떤 대화가 오가셨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나눠주시면 너무 재밌을 것 같습니다. はい、ヒラリ君
大きくなってびっくりしましたね、本当にね。かける君のメンターみたいな存在として登場してほしいという話をしました。設定上はヒューマノイドなんですけども、特にラストのシーンとかでは誰が人間で誰が人間じゃなくて、誰が生きてて誰が死んでるのか、機械と自然が一体化していった時もなんとなくいろんなものの境界線が曖昧になっていくっていうような、なんかそんなシーンをイメージしていました。その象徴が平木君演じたタクトっていう役のつもりでした。 히이라기 히나타 배우가 엄청 커져서 여러분 깜짝 놀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히이라기 히나타 군이 맡은 그 닥토라는 그 설정은요, 그 인물은 카케루에게는 멘토와도 같은 존재라고 설명을 했고요. 인간은 아니고 휴머노이드라는 설정입니다. 그리고 이 영화의 라스트 씬에서 누가 인간인지 누가 휴머노이드인지에 대한 구분이 좀 없어지기도 하고, 또 누가 살았고 누가 죽었는지, 그리고 기계와 자연이 일체화되는 그러한 어떠한 구분짓는 경계선이 애매해지는 듯한 느낌으로 이 영화의 라스트 씬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거기에서 그 경계선이 무너진 그 어떤 상징적인 인물로서 그 닥토가 존재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영화의 배경으로 등장하는 지역에 대한 이야기를 저는 좀 해보고 싶었어요. 감독님의 전작 괴물의 촬영 로케이션이 정말 많은 영화 팬분들의 성지가 되어서 그곳에 찾아가시는 팬분들이 참 많다고 들었는데, 이번 영화도 왠지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영화에서는 가마쿠라 지역에서 조금 떨어진 오후나역 일대 타카노를 배경으로 삼으셨는데, 이번 영화에서는 건축가라는 소재 또한 중점적으로 다루어지고 있고요. 저는 오토네와 켄스케가 사는 집의 모양과 소재 그리고 구조도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집 외부에서는 비로 전철이 지나가는 그림을 담을 수 있는 또 그런 것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감독님께서 그 로케이션을 직접 섭외하셨다고 저는 들었는데 맞는 정보인지 그런 것도 궁금하고, 또 집의 내부는 세트로 촬영이 된 것일까, 아니면은 내외부 모두 로케이션에서 촬영을 하신 건지 이런 것도 궁금했고요. 또 추가적으로 건축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리버스 업체의 그 컨셉 또한 굉장히 독특한데, 구상 단계에서 어떤 고민들이 있으셨는지 그런 이야기들 나눠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まずは怪物の舞台になった諏訪という町で今年の4月に、映画公開3周年記念で小学校が解体されることが決まったので3周年イベントをやったんですよ。そしたらそこに本当にアジア中から、もちろん日本からもいたんですけども、中国、韓国、台湾、インドネシア、タイの方たちまで全部でね450人ぐらい集まってくれたの。とても素敵なイベントだったんだけど、もしかするとこの中にも来られた方がいるのか、いるの。本当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まずは本当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일단 아까 말씀하신 괴물의 그 촬영지 로케이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그 스와라는 지역에서 괴물을 촬영을 했는데요, 올해 4월에 개봉 3주년을 맞아서 거기에서 기념 이벤트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 학교를 해체하는 것이 결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이벤트를 하게 되었는데요, 일본뿐만 아니라 아시아 각국의 많은 분들이 모여주셨고, 중국, 한국, 대만, 인도네시아, 태국 이렇게 많은 아시아의 나라에서 많은 분들이 모여주셔서 약 450여 명의 팬분들께서 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아주 멋진 이벤트를 할 수가 있었는데요, 혹시 여기에도 오셨던 분이 계실까요? 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계시는지요?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고맙습니다. 結構いるね。 꽤 많이 있네요.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고맙습니다. 今回の映画の舞台は鎌倉大船あたりで海町ダイアリーっていう映画を撮った時の場所とちょっと近いのね。で僕
が家でもうここでやりたいというふうにスタッフにお願いをして決まった場所でした。もともとは鎌倉と決めていたわけではなくて、建築家の自邸、自分の家、自分で設計して自分で建てたお家っていうのを舞台にしようと思っていたので、結構いろいろ探しに行きました。千葉、埼玉、東京ももちろん行きましたし、その中で見つかったお家がそこで、決め手はね、渡り廊下、柵のない渡り廊下、なかなかないなと思ってね、子供が落ちないのかな、危ないのなと思ったんだけど、あのうちに実際に住んでる子供が渡り廊下に椅子を出して、なんかそこで絵を描いたりしてるっていうのを聞いて、その話をしてる時にちょうど電車が通ったんだよね。で電車の音が聞こえてきた時に、ここがいいなって決めました。で外観はそのまま使わせていただいて、渡り廊下を渡って子供部屋があるんだけど、子供部屋の中はセットで作りました。なので組み合わせです。あそこのお家とセットの中と組み合わせて撮影しています。 그리고 이번에 상자수교의 양을 촬영했던 그 집은요, 일단 지역은 카마쿠라나 오후나와 가까운 그 지역이긴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바닷마을 다이어리를 찍었던 곳과도 좀 가깝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직접 가서요, 그 집을 보고 이 집으로 하겠다라고 결정을 한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카마쿠라라는 지역에 집착을 해서 이 장소를 정한 것은 아니고요. 건축가가 직접 자신이 설계를 해서 지은 집을 찾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여러 곳을 다녀보았습니다. 치바에도 가고 사이타마에도 가고 도쿄에서도 많이 좀 돌아보았는데, 그러다가 발견하게 된 집이었습니다. 그 집을 결정하게 된 아주 가장 큰 이유는요, 어떤 아무런 막도 없는 구름다리, 복도, 안전장치가 전혀 없는 곳이잖아요. 실제로 제가 봤을 때도 여기서 애 떨어지지 않나 싶을 정도로 그렇게 독특한 그런 연결 통로가 있는 집이었기 때문에 그 집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집 아이가 그 다리에 의자를 가지고 나와서 그림도 그리고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까지 듣고 있는데 마침 지나가는 전철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집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거기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의 겉모습이나 아까 그 밖에 있는 연결 통로는 실제 있는 그 집을 써서 찍었고요. 그 다리를 건너가게 되면 아이의 방이 있잖아요. 아이의 방 자체는 세트를 만들어서 찍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있는 집과 세트를 조합해서 촬영을 진행했습니다. 네, 이건 좀 연장선상에 있는 질문일 수도 있고 사사로운 질문이 될 수도 있는데, 극 중에서 엄마 역할인 아야세 하루카 배우님이 연기해주신 오토네는 건축가 설정이고요. 그리고 또 아빠인 켄스케는 건설 업체에서 일을 하는 설정인데, 둘이 같이서 일을 도모하진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감독님께서 생각하셨을 때 아무리 부부라도 일의 영역은 다른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셔서 그런 설정을 하셨을까? 이런 것이 저는 또 사사롭게 궁금하기도 하더라고요. 今住んでる家は2人で建てたっていう設定なんですけど、 지금 살고 있는 집은 그 부부가 함께 만들었다라는 설정입니다. ただ基本的に言うと全部うちはその奥さんの設計図に基づいて作られていて、旦那の趣味じゃないっていうことなんだよね。で旦那さん健介がこだわったのはヒノキの木でできているお風呂場が唯一旦那さんが自分の主張を通して作ったスペースっていう、なんかそういう住み分けをしようと思ってました。 그런데 그 집을 같이 만들긴 했는데 집의 설계 자체는 부인 오토네가 다 한 것이고요. 남편의 취향은 아니었다라는 보이지 않는 그런 설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그 집에서 켄스케의 취향으로 만든 것은 편백나무를 이용한 욕조가 있는 그 욕실입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켄스케는 욕조에 대해서만 주장을 강하게 했고 그것이 관철되었다라는 설정이 있습니다. 実際にお家に住まわれてる方も奥さん建築家で、旦那さんもともと工務店に勤めてたんだけど、今は建築家になってる建築家夫婦なんですけど、家を建てる時に普段本当に仲がいいご夫婦なんですけど、家を建てるにあたっては全くビジョンが合わなくて、もう離婚するんじゃないかというぐらい喧嘩をしたっていうふうに話されていて、
今回はそのご夫婦のなんだろうなご夫婦が2人で話してる声とか一緒に模型を作ってるところとかの声も録音させてもらいながら結構セリフとか夫婦関係に反映させていくぐらいかなり実際のご夫婦にお世話になりました。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빌렸던 그 집에 살고 있는 부부가요. 일단 사모님이 부인이 건축가이시고 남편분은 이 영화에서의 킨스케처럼 예전에는 건축 시공 회사를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남편분도 건축가가 되셔서 두 분 다 건축 설계사인 부부이십니다. 그런데 그 두 분의 말씀을 좀 들었더니 두 분이 사실은 굉장히 사이가 좋은 부부였는데 이 집을 함께 만들다가 서로의 비전과 의견이 전혀 맞지 않아서 거의 이혼할 뻔할 정도로 많이 싸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부부가 두 분이 나누는 대화나 목소리 같은 것, 그리고 두 분이 집에서 모형을 만들면서 작업을 하시는데 그때의 대화를 녹음을 해서 이 영화를 만드는데 약간 참고를 하기도 하였고요. 그 두 분의 대사, 그리고 그 부부 관계라든지 두 사람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모습들을 조금 참고를 해서 실제 그 건축가인 부부의 모습이 좀 영화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네, 저의 질문은 한 개만 더 하고 관객분들께 마이크를 넘겨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캐스케 역할의 배우 이야기가 나와서요. 그 다이고 배우님이신데 저는 그 다이고 배우님이가 아빠가 휴머노이드 아들인 카케루와 같이 수족관에 간 씬이 너무너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배우분의 대사 톤을 제가 사실 일본어도 못하지만 잠깐 해보자면 마마와 마마노 마마토 나카가 와로이라고 하는 대사가 있는데 엄마는 엄마의 엄마와 사이가 좋지 않아 라고 이제 카케루에게 말해주는 그 대사의 리듬과 그 말을 하는 표정과 그 배우의 걸음걸이 이런 것들이 저는 너무나도 현실과 붙어 있어서 그를 보는 즐거움이 굉장히 컸었거든요. 그리고 해당 씬에서 계속 수족관에 있는 문어나 물고기를 얘기하면서 먹는 것과 연관지어서 얘기하는 그런 캐릭터성도 너무 재미가 있었고요. 맥주 안주로 데쳐 먹고 싶다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내용들, 그리고 그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휴머노이드 아들은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고 사과를 하는 그 표정, 사실 그 표정이 타이트하게 잡힌 것은 아니었지만 저는 너무나도 그의 감정이 느껴지는 것 같아서 너무 그 씬이 좋았습니다. 엄마는 엄마의 엄마와 사이가 좋지 않다고 할 때 카케루가 왜 안 좋은 거야? 라고 묻고 켄스케는 닮아서 그런 거 아닐까? 라고 대답을 하는데 그 대사에서도 느껴지듯이 엄마 역할, 오토네의 캐릭터성과 더불어서 역시나 모성에 대한 메시지 담으신 부분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어머니 역할을 하신 키미코 배우도 같은 맥락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휴머노이드 아들이라는 플롯에 더해서 부부의 이야기도 적은 비중을 차지하는 플롯이 아니었었던 것 같은데 저희가 영화 속에서 발견하지 못했던 재미있는 설정이나 배우분들이 내주셨던 캐릭터성에 대한 아이디어라는 것이 있다면 공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 クランクインした瞬間ではまだ脚本は 50% ぐらいっていう感覚なんですよね。で、撮りながら発見していって作っていく部分がすごく大きいやり方を今のところしていて、それがとても楽しいんですね。スタッフ大変ですけどね。 크랭크인넷을 보려면 사실 각본이 완성된 퍼센티지는 50%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찍어가면서 계속 발견해 나가면서 그것을 영화에 반영시키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도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게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다만 그 방식으로 하면 스태프분들이 굉장히 힘들긴 합니다. 大悟さん撮り始めてすぐ気づいたのは歩き方がいいなっていうのが本当になんだろうね、不思議な歩き方をするんだよね。あんまり撮影始まって役者さんのお芝居を褒めたりするのはしないんですよ、基本的には意識しちゃうから。
だから大悟さんも褒めたのはね、歩き方がいいですね、走るのがいいね、しゃがむ姿がいいですね、そういうところが褒めてたんですけど、なんか歩く姿がいいですねって言ったら、北野武さんにもお前の歩くのをずっと撮ってる映画を撮りたいなって言われたことがありますって言ってたから、僕武さんと同じ好みなんだなと思ってすごい嬉しかったのを覚えてます。 네, 그 다이고 배우님에 대해서 좀 이렇게 영화를 촬영하기 시작했을 때 발견한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발견한 것이 걸음걸이가 굉장히 좋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매우 신기한 방식으로 걸음을 걸으시는데요. 제가 웬만해서는 초기부터 촬영 초반부터 배우님의 연기를 칭찬하는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얘기를 해버리면 배우들이 그걸 굉장히 의식하면서 연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다이고 배우님께는 처음부터 걷는 방식이 너무 좋다, 그리고 달리는 것도 너무 좋다, 그리고 웅크려 앉는 방식도 너무 좋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걸음걸이가 너무 좋다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다이고님이 뭐라고 했냐면, 기타노 다케시 감독님도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라고 하면서, 기타노 다케시 감독님이 다이고 씨가 계속 걸어가는 것만으로 영화 한 편을 찍고 싶다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타노 감독님과 내 취향이 좀 비슷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기뻤습니다. 撮影してて発見したのはね、映画の前半でカケルを受け入れようって言ってパソコンの画面上で昔のカケルの画像を大人さんが選んでるシーンに、健介がやってきて2人で食べるのやめようかとか、電車どうするみたいなやり取りをして、で大人さんが先にその場を離れて洋服を選びに行くっていう、ただそれだけのシーンを書いてたんですよ、脚本上は。ただ現場で2人のお芝居を見ていたら、パソコンを覗く大悟さんの表情が明らかに音音を見てたんですよ、かけるじゃなくて。音音が楽しそうに笑ってる動画を見ていて、この人なんだろう、それは僕が指示したわけじゃなくて、大悟さんがその場でそういうお芝居を自発的にしたの。それでこのいいなと思ったのね。で大悟さんにちょっと音音を拡大してくださいって言って、音音の笑い顔を拡大してもらって、それをじっと見てるっていう表情を撮ったら、この男が息子のヒューマノイドを受け入れる動機は、奥さんがこんな風にもう一回笑ってほしいって思ってるからなんだなっていう風に僕が書いたんじゃなくて、彼のお芝居から発見できた。それで僕はすごく健介が好きになったんだけど、なんかそういうことが現場で起きて、それがちゃんと発見できて映画の中に残していけるっていう共同作業が映画の一番面白い瞬間だなと思っていて、今回何度もそういうことが撮影の現場で起きているんですよね。それがとても幸せでした。 예, 그런데 제가 촬영을 하다가 발견한 게 뭐가 있었는데요. 일단 영화 전반부에서 그러니까 휴머노이드 카케루를 데려오기로 하고 부부가 예전에 있었던 동영상이나 사진 같은 거를 같이 고르는 장면이 있잖아요. 처음에는 오토네가 혼자서 그걸 보고 있다가 또 이제 켄스케가 그 자리로 오게 되고 같이 이 동영상 보낼까 말까, 음식 먹는 거 보내지 말자, 뭐 전철에 대해서는 보내지 말자, 이런 얘기를 나누다가 오토네는 아이 옷을 고르러 저쪽으로 가버려요. 그리고 혼자서 그 영상을 그 켄스케가 돌려보면서 보다가 물놀이를 하면서 오토네가 굉장히 환하게 웃고 있는 그러한 화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전혀 각본상에도 써있지 않았는데요. 이 다이고 씨가 그 안에 있는 카케루를 보지 않고 오토네의 웃는 얼굴을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현장에서 그 모습을 포착을 하고 참 좋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혀 그것은 완전히 다이고 배우님의 자발적인 연기였어요. 그렇게 보라고 한 것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이고 씨에게 다음 컷에서는 이 오토네가 웃고 있는 얼굴을 좀 확대하는 식으로 연기를 해보아라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 테이크에서 그 확대하면서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켄스케의 표정을 제대로 찍어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 현장에서 깨달은 게 뭐냐면, 이 남자가 휴머노이드 아이를 받아들이기로 한 동기는 아이를 다시 데려오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 부인의 웃는 얼굴을 되찾고 싶어서였구나라는 것을 제가 그의 연기를 통해서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켄스케라는 인물을 제가 아주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원래 각본에 써있지 않았지만 현장에서 연기자의 연기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들이 아주 많고요. 그러한 것들이 일종의 공동작업이라고 할 수 있고, 저는 그것이 가장 즐겁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을 찍으면서 매우 여러 번 그런 일들이 현장에서 있었고 행복하다고 느꼈습니다. 네, 저도 감독님과 영화 작업을 해봤지만 감독님께서는 굉장히 보통 크랭크인이라고 한다면 좀 많은 것이 준비되어서 우리가 합의된 대로 이렇게 많이 할 때가 많은데, 감독님께서는 현장에서 이렇게 좋은 것들을 발견하셔서 그때그때 배우분들에게 함께 대화해서 찍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저에게도 너무 새롭고 어떤 리프레시를 하게 해주는 그런 작업이었다라는 그런 또 기억이 지금 또 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관객분들께 너무 많이 기다리셨을 것 같아요. 관객분들께 마이크를 넘겨드릴 텐데요. 질문은 한 개씩 부탁드리고, 질문해주신 분들께는 감독님과 배우분의 사인이 담긴 사인 포스터를 드릴 예정입니다. 네. 제일 먼저 손을 들어주셔서 두 번째 줄에 계신 관객분에게 먼저 드리겠습니다. 안 될 줄 알았는데 감사하고요. 내가 여기 이마시다. 질문하고 싶은 거는 후아키 리누님의 연기가 인상적이었는데, 캐스팅 과정하고 촬영 때 있었던 그 비하인드가 궁금합니다. もうね、第一印象なんだ。部屋入ってきた瞬間にこの子だなって僕は直感で選んでるんだよね。ただオーディションは5回ぐらい呼んで、いろんなパターンを、例えば子供だけのシーンをやってもらうとか、お母さんとのシーンをやってもらう、最後は映画の後半出てくるお風呂場のシーン、お父さんがお風呂に入ってるところに遅れてやってきて30秒から僕も入れるかなっていうシーンがオーディションの一番最後で、それは大悟さんに実際にオーディションにも来てもらって、5人ぐらいだったかな、男の子5人の子供と全員お芝居をしてもらったんですけど、それが最終的な決め手にはなりました。あの年齢の男の子はとても実はムラがあるんですよ。日によってできる出来が波があったり、集中できない日があったり、当然なんですけども、そういうことが起きるのは。ただイムはとても安定してた、そこが。ですごくコミュニケーション能力が高かったので、子供のシーンでも大人のシーンでもどっちもとても上手だったんですね。 네, 일단 그 쿠아키 리무 배우에 대해서는요, 그 방에 오디션을 보러 들어오는 순간 첫인상을 딱 보고 이 아이다 라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첫인상으로 이미 거의 마음의 결정을 내렸지만 오디션을 그 후에 5번 정도 더 불러서 오디션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패턴의 연기를 보았는데요. 아이들끼리 나오는 장면에 연기를 시켜보기도 하고, 엄마하고 함께 있는 장면을 시켜보기도 했고, 5번째 마지막 오디션은 욕실에 아빠가 들어가 있고 거기에 들어가서 30초라면 나도 들어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장면을 오디션으로 했는데요. 그 오디션 때는 다이고 배우님이 직접 와주셔서 같이 연기를 해주셨고요. 그 5번째의 그 욕조 씬을 찍고 나서 이 아이로 완전히 확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5번의 그 오디션을 본 이후에 쿠아키 리무가 확정이 됐는데요. 사실 남자아이들은 여자아이들에 비해서 좀 더 쓸데없는 움직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기복이 좀 있어요. 그래서 아주 집중이 잘 되는 날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날이 있습니다. 사실 그것은 아이이기 때문에 당연하긴 한데요. 쿠아키 리무는 그런 점에서 매우 안정되어 있었고 커뮤니케이션하는 능력이 매우 뛰어났습니다. 그리고 아이들과 연기를 해도 어른들과 연기를 해도 굉장히 훌륭한 연기를 보여줄 수 있었기 때문에 좋은 배우였다고 생각합니다. 早瀬さんと大悟さんが、とてもなんだろうな、フランクでというか親しみやすい人たちだったので、こう撮影のない時間も決して控え室帰ったりしないで、撮影の場所も脇のテーブルでみんな集まってくれて、でリムと林さんと大悟さんで3人で本当の家族みたいにどうでもいい話して、なんかゲームやってるのよ、あっち見てほらずっと遊んでくれてたから、リムもすごく打ち解けてて、朝来るとまずそこで3人でお話が始まって、パッと見た時にリムが大悟さんの頭をずっとぐるぐるぐるぐるこう気持ちが良かったし、髪の毛ずーっと撫でながらなんかずっと喋ってて、いいなこれ撮りたいなと思ったので、ラストの森でお別れのところでなんか親と子供の関係がこう逆転していく話だったから、なんか子供の頭を撫でるように大悟さんの頭を撫でるっていうシーンを書いたんですけど、その辺もそういうこうビハインドでリムがやってたことをそのままもらってきて映画のシーンにしました。 그리고 아야세 하루카 배우님도 그렇고 다이고 배우님도 그렇고 굉장히 그 친화력이 있는, 그리고 누구하고나 가깝게 지내는 그런 성격의 분들이셨습니다. 특히 이제 자기 촬영이 없을 때는 보통은 다 대기실로 들어가서 쉬게 되거든요. 그런데 대기실로 따로 들어가지 않으시고 촬영 현장 한 끝에 있는 테이블이 있었어요. 그 테이블에 언제나 리무와 아야세 배우와 다이고 배우가 3명이 모여서요, 마치 진짜 가족처럼 농담도 많이 하고 가위바위보도 하고 참참참 이런 것도 하고 하면서 계속 놀았어요. 그러면서 리무도 자연스럽게 마음이 좀 풀어지고 세 사람이 정말로 친하게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고, 아침에 현장에 오면 일단 그 테이블에 모여요. 그래서 셋이서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노는데, 어느 날 보니까 리무가 다이고님의 그 얼굴, 머리가 굉장히 짧잖아요. 머리를 이렇게 만지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장면이 너무 인상적이어서 영화에 좀 이런 장면 넣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마지막에 숲에서 이별을 할 때 그 아빠하고 이제 마주보면서 이야기를 할 때 그 장면이 사실은 부모 자식의 관계가 역전된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 아이 카케루가 아빠의 머리를 이렇게 마치 어른이 쓰다듬어 주는 것처럼 머리를 만져줍니다. 그 장면은 원래는 없었던 연기이긴 한데 이들이 비하인드에서 지내는 모습을 보고 마지막에 그러한 연기를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혹시 이번에는 감독님께서 한번 じゃあね、そこのね、前から1、2、3、4列目の 앞에서 네 번째 사열에 계신 분들도 직접 선택해 주셔서 더 뜻깊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일단 질문 드리고 싶은 거에 대해서만 가볍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기계를 고장난 카케루를 고치면서 그 의사 되시는 분이 기계는 마음이 없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그 뒤에서 어쨌든 이 휴머노이드 친구들은 서로에게 유대감을 뭔가 느껴서 가족이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감독님께서 생각하시는 이 휴머노이드 간의 가족, 같은 네트워크를 공유하고 있는 사이, 이런 게 조금 궁금하고, 아이들이 그리고 공통적으로 가르마를 탔는데 이 설정에 대해서도 조금 얘기해 주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そうですね、心に関して言うとすごく難しいんですよ。 AI の
日本のすごく最先端の研究者と話をしたときに、ヒューマノイド、ああいうロボットが心を持つ、心っていう言い方が難しいけど、魂でもいい、自意識です、アイデンティティ、自意識を持つっていうことはあり得るんでしょうかって話をしたときに、プログラムをしてもらえれば搭載できますよっていう言い方をされたんですよ、研究者として。ということは、個々のロボットに心を持たせるということは念頭に置いてないなって僕はすごく考えた。で、彼がさらに言ったのは、もし彼らが集団を作って、要するに社会を形成して、世代が何代か交代していったときに、社会全体がある意思を持つっていうようなことはあり得るかもしれないって話をされたときに、それはとても面白いと思ったわけ。個々の中に心はないんだけども、誰かと誰かの間には芽生えるっていうのがなんかとても美しいなと思ったんだよね。でもしかすると人間もそうなんじゃないかなと思っているので、僕は自分の中に心があると思っているものは実は一人だったら感じられないし存在しないけども、人が誰かと一緒になった時に初めてそういうものを感じるのかなと思ったら、そんなに違いはないのかなと思ってたわけです。ヒューマノイドと人間の間に。なのでなんとなく彼らが集団化した時に、全体に意思が見えてくるっていう、そういうふうに人間には感じられるっていうような形にしました。一つ目の質問の答え。 네, 이 휴머노이드의 마음이나 그 관계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이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AI계에서 최첨단 연구를 하시는 연구자분을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분께 휴머노이드나 로봇이 마음이나 영혼이나 자의식이나 아이덴티티 같은 것을 갖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여쭤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분께서 연구자의 입장으로는 프로그래밍 할 수 있다면 탑재가 가능하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마음이나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것은 애당초 염두에 두고 있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다만 그분이 말씀하신 것은 이 휴머노이드나 AI가 집단을 이루게 되고 하나의 사회를 형성하게 된다면, 그리고 그 사회가 몇 세대 교체를 해서 이어나가게 된다면 그 사회 전체가 어떠한 일종의 의사 같은 것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그게 굉장히 재미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 휴머노이드는 이 안에 마음이라는 것은 없지만 휴머노이드와 휴머노이드의 관계성 사이에서 그런 마음 비슷한 것이 싹틀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것이 매우 아름답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저는 사실은 인간도 이 안에 마음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 마음은 혼자서는 느낄 수도 없고 존재하는지도 잘 알 수 없는데 누군가와 함께 하게 됨으로써 비로소 그 마음의 존재가 느껴질 수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점에서는 휴머노이드나 인간의 관계성이 비슷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 휴머노이드의 관계에 대해서는 집단화되었을 때 전체적으로 어떤 의사를 가질 수 있다. 그리고 그런 휴머노이드의 집단이 의사라는 것을 가지게 되었을 때 인간이 그것을 느낄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이 영화의 설정을 만들었습니다. 髪型の話を振られるのかな。これヒューマノイドと人間の話であると同時に、子供が親離れをしていくっていう話を重ねようと思ってたんですよ。ある瞬間、大人が気づかないうちに子供が突然大人になっていて、親の知らない人間関係を作っていて、もっと言っちゃうと新しい家族を作って家を出て行ってしまうっていうことって、大人が気づかないうちに突然訪れるじゃない。だから何でもよかった、同じアクセサリーをつけてるでもタトゥーでもよかったんだけど、何が一番パッと見た時に分かるだろうと思って、髪型にしました。そこで彼らが新しい社会を、新しい家族を作っていくっていうのを、ちょっとビジュアルとして明確にしようかなと思いました。
네, 그 머리에 그 헤어스타일 가르마 가르는 거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요. 그 휴머노이드와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이번에 그려내고 있기도 하지만 이 영화 속에서는 아이가 부모를 떠나가는 모습도 같이 겹쳐서 그려내고자 하였습니다. 사실 아이들은 어느 순간 갑자기 어른이 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특히 부모 입장에서는 자기가 모르는 사이에 어느 사이에 아이가 훌쩍 커버려서 어른이 되고 다른 인간관계,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인간관계를 만들고 결국은 어딘가에서 새로운 가족을 만들게 되는 그런 일들이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경험을 하게 되고 그 일들을 어느 순간 부모 입장에서는 갑자기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이 아이가 나와 전혀 다른 사람들과 가족이 되고 집단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한눈에 알 수 있는 무언가를 설정하고 싶었고 그것은 그 아이들이 똑같은 액세서리를 달고 있어서도 되는 것이고 타투를 똑같이 해도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하면 외면적으로 딱 봤을 때 얘네는 뭔가 자기들만의 세계를 만들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뭘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헤어스타일을 딱 그렇게 똑같이 하면 눈에 띄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들이 새로운 사회, 새로운 가족을 만들었다는 것을 비주얼적으로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 헤어스타일을 했습니다. 네, 너무 재밌는 질문이었습니다. 사실 관객분들 질문 받다가 저도 제 질문 하나 하려고 했는데 택도 없을 것 같고요. 이번엔 좀 뒤로 가서 저기 그 두 팔을 번쩍 들고 계셔주시는 주황색인가요? 주황색 옷을 입고 계시는 관객분께 마이크를 드려보겠습니다. 거의 끝자리에 있는 저에게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영화 속에서 사실 대사가 엄청 많이 나오진 않지만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깊은 의미를 담고 있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저는 상자 속에 있었던 건 엄마였던 것 같아 라는 대사가 제일 좋았거든요. 사실 연출부터 각본까지 감독님이 전부 다 참여를 하셔서 본인의 어떤 개인적인 경험들도 좀 담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혹시 감독님도 어떤 살면서 혹은 영화 작업을 하시면서 상자 속에 있었던 거는 나였구나 라고 깨닫는 그런 순간들이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そうね、映画を作っていて登場人物が何を感じて何を考えているのかっていうことを、人物を作りながらその人にいろんな出来事が起きてどう感じるんだろう、じゃあどうするんだろうっていうことを、考えてそれが結果的に物語になっていくから一旦自分の外側にその人物像を出した上でカメラで撮るわけだから客観的に見てるんですけど、ある瞬間その人物が自分でしかないなと思う瞬間があるんですよね。やっぱりそういうことかな。それが全部自分の行動原理とか自分の倫理観で終わってしまっていると良くないんですけど、その人物がちゃんと僕とは違う人間として歩き出さなくちゃいけないっていうのは間違いないんです。でもどこかでやっぱり今回のでいうとこの瞬間の健介の気持ちは僕が自分の子供と接している時の感情だなみたいなことはよくあります。でやっぱその方が説得力を持つっていうことも一つの心理かなと思ってます。 네, 제가 영화를 만들면서 사실 처음부터 작업을 할 때 등장인물들이 무엇을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구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인물은 이러이러한 사건을 겪겠지, 그러면서 이것을 느끼게 되겠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생각과 생각이 이어져서 이야기를 써나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인물을 만들 때 제가 아닌 제 밖에 있는 어떤 인물성을 생각을 하고 그 인물을 카메라로 객관적으로 찍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객관적으로 보면서 인물을 만들어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가는 어느 순간 이 인물이 사실은 나였구나 이렇게 깨닫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게 질문하신 부분
부분과 좀 비슷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고 모든 제가 만들어내는 인물들이 제가 가지고 있는 행동 원칙이나 제가 가지고 있는 윤리감에 맞추어서 살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그 영화 속 인물들은 저와는 다른 인간으로서 각각 걸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작업을 하다 보면 저하고 비슷한 부분이 생기게 되고 내가 상상했던 게 그게 나였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특히 상자 속의 양 같은 경우에는 이 순간에 켄스케가 아버지로서 느끼는 감정이 내가 내 아이에게 느꼈던 그 감정하고 굉장히 닮아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가 있고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좀 더 설득력을 갖고 있게 만들어지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준비된 시간이 끝났습니다. 너무 짧죠? 네, 한 시간이 너무 소설같이 지나갔습니다. 네, 제가 한마디 하면서 마무리 멘트를 해볼 텐데요. 제가 이번 상자 속의 양 감독님 인터뷰에서 봤던 너무 재밌는 약간 사담일 수도 있는 이야기가 있어서 공유해드리고 싶은데, 이번 상자 속의 양 감독님께서 각본 작업을 하시다가 한번 프로듀서님께서 챗GPT에게 이 대본을 보여주셨다고 합니다. 보여드리면서 이 영화를 지금 쓰고 있는데 이 영화는 어떤 영화제에 출품하면 좋을까? 라고 물어보셨대요. 그랬더니 칸 영화제 주목할 만한 시선 섹션이라고 섹션까지 정해해 주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듀서님이 감독이 고려되는데? 이랬더니 그렇다면 경쟁 부분입니다 라고 말을 바꿔서 감독님께서 챗GPT 이거 완전 엉망이구만 이라고 생각하셨다는 인터뷰를 봤는데, 사실 저는 실제로 칸 영화제 경쟁 부분에 갔다 오셨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도 엉망은 아닌 것 같다는 재밌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 또한 이런 기계 혹은 생성형 AI 많이 쓰고 계시지만 이런 기계에게 나의 생활이나 생각의 어떤 부분까지를 맡겨도 될까라는 고민들을 참 많이 하게 되는 그런 요즘인 것 같아요. 이런 변화가 과연 즐거운 것일까에 대한 고민도 많이 되고 있는 것 같고, 관객 여러분들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 상자 속의 양에서 말하듯이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를 저희는 계속 고민하면서 나아가고 고민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들게 하는 영화였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그 고레다 감독님과 함께 했는데 오늘이 6월 5일입니다. 제가 좀 이상한 짓을 한번 해볼게요.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사랑하는 고레다 감독님 생일 축하합니다. 사실 감독님 생신은 내일입니다. 내일이지만 오늘 저희 이렇게 소중하게 관객분들과 축하하는 시간을 가지고 싶어서 이렇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박규가 여기 케이크 있고요. 양이 있습니다. 네, 상자 속에 양 케이크 이렇게 준비해 주셨고, 혹시 초가 붙어 있을까요? 초가 없네요. 초는 없지만 감독님께서 이번 상자 속의 양에 대한 소원도 괜찮고 소원 한번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이제 관객분들과 감독님과 함께 사진 찍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네. 전달해도 될까요? 꼭? 네. 네, 여러분 핸드폰에 조명을 좀 켜주시면 저희가 훨씬 더 예쁜, 아주 별빛 속에서 같이 찍는 것 같은, 네, 케이크도 같이 오늘 너무 예쁘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상자 속의 양 한번 다 같이 화이팅 하면서 포즈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자 속의 양!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이번엔 포즈를 하트로 한번 바꿔볼게요.
상가 속의 양 한번 이번에는 그럼 사랑해로 해볼까요? 자, 상가 속의 양. 네, 감사합니다. 평소에 사랑이 좀 없으신 것 같은데. 네.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감독님과 배우분 마지막 끝인사 듣고 저희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한 것 같습니다. 오늘 저 너무 즐거웠습니다. 너무 즐거웠고 좋은 질문들 그리고 초롱초롱한 눈빛들 너무 감사드렸습니다. 감독님의 마지막 멘트 듣고 오늘 자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伊集院さんの話の中でも人間にしかできないものって何だろうっていうような問いがあったと思うんですけど、僕もそのことを考えながらこの映画を作りました。ヒューマノイドと人間を分けるのは何なんだろうなと思って、いろんな答えはあると思うんですけども、自分で気に入ってるのはね、あの夫婦がいろんなことであまり考えとか感じ方が違うままなんですけど、なんだろう、それが一緒になって終わるわけではなくて、夫婦が話をしながらもう少し一緒に暮らしたいって言った時に、それでええんちゃうって言うんですよ。俺もそう思ってたよじゃなくて、それでええんちゃうのっていうのと、私たち捨てられたんだよねって言った時も、親はみんなそういうもんちゃうかっつって、知らんけどって言うんですよ。知らんけどがいいんだよね。そのぐらいのなんか曖昧ないい加減な共感っていうか、そのぐらいの距離感の方が人間同士ってうまくいくのかなと思ってて、多分ヒューマノイド AI 無理だろその関係と思って、その微妙なずれた感じっていうのがもしかすると人間が持っているある種のいい加減さであり優しさなのかなと思ってまして、なんかそんなものをずっと作りたいなと思ってます。これからも。今日は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네, 여러분 오늘 감사드립니다. 아까 이주영 배우님께서도 그런 대사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무엇일까라는 그 대사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하면서 이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휴머노이드와 인간을 구분 짓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그러한 질문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했고요. 또 여러 가지 답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가장 마음에 든다고 생각했던 것은 이 영화 속에서 이 코모토 부부는 서로의 생각과 느낌 이런 것들이 완전히 어긋난 채로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영화의 결말 부분에서도 이 둘을 완전히 합일되지는 않고 그렇게 끝이 나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것은 첫 번째는 둘이서 밤에 대화를 하다가 어떤 애가 이야기를 하죠. 그렇다면 이 아이가 우리의 카케루는 아니지만, 이 아이는 카케루는 아니지만 같이 계속 좀 살고 싶어 라는 얘기를 했을 때 남편이 그러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가볍게 답을 합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 라든지, 혹은 그래 정말 잘 생각했어 이렇게 동의하지 않고 아주 가볍게 약간 가벼운 동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부부가 아이들을 데리고 숲으로 데리고 갈 때 그 주유소에서 어떤 애가 또 그 말을 하죠. 우리가 버림받았나봐 라고 얘기를 했을 때 남편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모랑이다 그런 거 아니겠어? 잘은 몰라도 이러로 실함께도 라고 하잖아요. 그게 아주 엄청난 적극적인 동의도 아니고 그 말이 맞다라는 얘기도 아니고 그럴 수 있겠다 이런 식의 대화를 하는데요. 그 애매한 공감 그리고 애매한 거리감, 그것이 어쩌면 그러한 거리감이 있어야 인간들은 더 잘 지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애매한 부분이 휴머노이드나 AI는 가질 수 없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미묘하게 어긋난 인간관계, 그러한 느낌, 그런 것이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적당함,
그리고 다정함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 영화를 앞으로도 계속 만들어 가고 싶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감사드립니다. 最後にこんなに遅い時間まで残っていただいてお付き合いいただいた皆様に本当に感謝申し上げるとともに、こんな大役を引き受けてくれて寝不足になりながら今日ここに駆けつけてくれたイ・ジョンさんに本当に心からお礼申し上げ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皆さんも拍手を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네, 마지막으로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남아서 긴 시간을 저와 함께 대화를 나누어 주신 관객 여러분들께 매우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려운 역할을 오늘 맡아주시면서 수면 부족에 시달려 가시면서 이렇게 나오셔서 좋은 시간을 만들어 주신 이주영 배우님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도 박수를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상상속의 영화는 한국에서 6월 10일에 개봉하니까요. 비록 감독님은 이제 내일 또 일본으로 돌아가시겠지만 많은 관객분들 만날 수 있게 주변에 많이 소문내주시고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셨고 네, 감독님께 박수 보내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관객분들 회장 뒤쪽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